디지털 환경 속에서 태어난 첫 번째 세대죠. 요즘 젊은 세대 얘기입니다. 엄청난 속도로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며 이 스마트폰에 몰두하는 젊은이들, 이른바 엄지족의 모습을 많은 어른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봅니다. 이 책무나 도덕보다는 욕망에 치중한다고, 또 인간관계가 뭔지도 모르고 가난이나 전쟁의 공포를 알 리 없다고, 그러니 니들은 한심스럽다고 비난하기 일쑤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6일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com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미셸 세르, 프랑스 인식론 학계의 거장으로 꼽히는 철학자라고 합니다. 철학에서도 가장 어렵다는 게 바로 인식론이라고 합니다. 예, 미셸 세르는 앞서 말씀드린 엄지족, 기성세대가 그리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그 엄지족을 아주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심지어 예찬합니다. 그 잠재력과 변화의 가능성, 변혁의 가능성이 예찬의 대상입니다.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라는 신간을 통해서인데요. 제목이 좀 길고 또 좀 어렵습니다.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입니다. 갈라파고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기획자 추천 바로 이 책을 통해서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가 쓴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판 기획자 박형경 씨를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한 주 만에 뵙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네. 예. 자, 오늘 책은 일단 이 제목을 기회가 나는 대로 계속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길고 어려워서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네. 예,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미셸 세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지은 책입니다. 네. 예. 어렵나요? 제목이 어려우신가요? 저는 좀 제목이 잘 외워지질 않아요. 아, 이게 이제 네. 한국의 출판사 갈라파고스에 나왔는데요. 네. 한국에서 붙인 제목이고요. 원래 원제는 뿌띠뿌세트라는 엄지족. 그냥 엄지족. 네, 엄지족입니다. 그래서 저자가 책에서도 밝히지만 원래는 엄지공주라고 붙이고 싶었대요. 엄지공주. 이제 여권이 신장됐다. 이제 여자가 더 활약을 한다 예, 이런 예. 의미에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더 의미를 두어서 책의 내용까지 섭렵해서 두 개의 뇌로 만든 미래라는 또 이제 제목을 붙였죠. 의미부여를 아주 세게 했군요. 네, 그래서 예, 두 개의 뇌가 좀 뭔지 모르시잖아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책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 책 내용도 제목만큼이나 좀 우리말 제목만큼이나 좀 어렵나요? 아니요, 책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 철학 중에서도 아주 특히 심오하고 어렵다는 인식론이라는 거를 하는 그런 학자라고 하잖아요. 네, 그 예. 저자 소개에 보면 바슐라르를 잇는 그 철학계, 그 인식론계의 거장으로 일컬어진대요. 그렇군요. 하지만 책은 그 인식론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 현재 그 스마트폰으로 그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쓰고 있는 그 세대들을 신인류라고 예찬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쉬운 내용입니다. 이 스마트폰 엄지손가락으로 막 빠르게 다루고 그러지 못하면은 그 젊은 세대 아닌가요? 그러니까 참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과연 스마트폰이 없던 시대도 살았었고 네. 있었던 시대도 살았던 나 같은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네.
과연 무슨 세대라고 불려야 될까라고 싶은데 일단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친구들은 거의 인터넷과 컴퓨터가 거의 일반화된 처음부터 언제나 연결되어 있던 세대거든요. 아, 90년대 중반 이후. 아, 네. 그렇게 규정해 주시니까 저는 아니네요. 그렇죠. 네. 이제 지금 우리도 이제 뭐 그 스마트폰을 쓰고 있긴 하지만 네.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그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과는 좀 다르다고 이제 얘기할 수 그렇죠. 있죠. 예, 저 청소년기의 저는 청소년기의 삐삐. 네네. 삐삐를 그렇죠. 접했고 그다음에 뭐 호출이. 시티폰. 그렇죠. 예, 여기 이렇게 시작을 했죠. 그 네. 얼마 전에 응답하라에서도 그런 내용이 나왔죠. 나와서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지만 예. 근데 이런 엄지족, 엄지 세대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하고 통찰력 있고 또 이제 그 묘사나 이런 게 비유가 굉장히 기상천외한 비유를 사용해서 이 엄지 세대를 예찬을 하고 엄지 세대가 나아가야 할 미래 그리고 엄지 세대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정말 따뜻한 시선으로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스마트폰 갖고 노는 장면은 많은 어른들 기성세대에게는 굉장히 좀 못마땅하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죠, 사실. 그런 그렇죠. 인식에 대한 반전 같은 느낌이겠네요. 네, 어떻게 그래서 보면. 사실 그 처음에는 뭐 80대가 네. 넘었고 이제 저자가 그래서 그런 세대를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책이 아닐까. 네. 이 뭐 집중력도 떨어지고 머리는 비어가고 정말 게임에 몰두했고 이런 요즘 이제 우리 못마땅하게 보는 그 엄지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세대들이 창조적인 머리로 창조적인 세계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라는 내용인데요. 이제 네. 차차 설명을 드릴게요. 그 좀 감이 아직 안 오실 수도 있는 게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 대체 두 개의 두 개의 뇌가 뇌. 뭘까? 그렇죠. 그 얘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이제 얼마나 기상천외한 그 발상을 하냐면요, 이 철학자가 네. 그 이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파리에 이제 초기 기독교 시대 시절인데요. 네. 초대 주교로 이제 선출된 드니라는 사람을 드니. 드니 네. 주교라는 사람을 로마 제국이 이제 체포를 해서 처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몽마르트라는 언덕 꼭대기에서 처형을 하기로 했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 병정이 이제 게을러서 중간 정도만 올라가서 거기서 몽마르트 중간에서 목을 친 거예요. 아, 처형장은 저기 한참 더 네, 남았는데 네, 아, 너무 게으르고 올라가기 귀찮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여기서 죽이자. 네, 그랬더니 쓰러진 드니 주교가 이제 목이 잘렸잖아요. 자기 네. 목을 두 손에 들고 그거를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중간에 또 샘물에서 머리도 씻고 그러면서 기적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오른 거예요. 뭐 그렇게 그로테스크한. 네, 그로테스크한 이미지죠. 장면이, 예. 요즘에 어린 그 엄지 세대들이 드니 주교와 같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 어떻게 연결이 되죠? 대체 그게? 머리를 떼어내서 스마트폰이 드니 주교의 머리처럼 그 가득 차고 구조화된 머리를 두 손 안에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드니 주교처럼 목이 잘렸는데 이렇게 목이 잘렸으면 어깨 위에 머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시원한 바람이 흘러가고 네. 더 이상 이제 지식을 암기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이제 스마트폰 검색만 하면 다 나오고 검색 엔진 돌려서 또 게다가 체계화해서 막 조직화할 수 있는 머리가 있으니까 이 이제 어깨 위에 있는 머리로는 창의적인 직관력이 발달한다는 거죠. 아하, 오히려 그런 어떤 뭐랄까요, 좀 부수적인 작업들, 네. 머리로 번거롭게 기억하고 저장해야 되는 네. 것들을 스마트폰이라는 기기에 맡기니까 좀 감성적인 측면에서. 네, 엄청난 지식이 저장되어 있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이 있는 거죠. 젊은 세대들, 이 엄지 세대들한테요. 그래서 네. 그 역사적으로 이제 그 세르 저자가 얘기하는데 역사적으로 3번 정도의 그 교수법에 큰 변화가 있었대요. 네. 근데 첫 번째가 이제 그 고대 그리스인들이 파이데이아라고 교육이라는 걸 창시하면서 파이데이아. 파이데이아. 그게 교육이란 뜻이래요. 그리스어로. 파이데이아. 예, 그래서 언어 이제 문자를 창안하면서 파이데이아 교육법에 대한 교수법의 논문이 막 쏟아져 나오고 두 번째는 인쇄술. 그래서 책이 나온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 교수법. 어떻게 이제 여태까지 구전으로 음유신이나 이렇게 몸으로 교육이 되던 것이 책으로 이제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몽테뉴는 그랬대요. 나는 이제 가득 찬 머리보단 잘 구조화된 머리를 갖고 싶다. 왜냐면 책은 이제 머리에 쌓는 게 지식은 머리에 쌓는 게 아니라 도서관에나 뭐 이렇게 가면 책이 쫙 있잖아요. 그 지식을 굳이 머리에 우겨넣을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3번째 변화인 거죠. 이 엄지족들은 책도 아니고 이제 그냥 스마트폰에 너무나 많은 저장된 그 정보들이 있는 거예요. 물론 스마트폰으로 접근 가능한 세계의 크기도 갈수록 네. 아주 급속도로 커지고 있죠. 넓어지고 네. 있죠. 그리고 네. 지식이 뭐 쓸모없는 지식도 있고 여러 가지 이상한 지식도 있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 어느 정도의 지식이 방대한 지식이냐면 교사가 앞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이렇게 딱 그 교단 앞에 서서 얘들아 나를 봐라 이러면서 아이들이 부동 자세로 그 지식에 무릎을 꿇고 교사마저도 그 지식에 겸허하게 무릎을 꿇고 절대 군주한테 하는 것처럼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다 스마트폰으로 보면 선생님 말씀하시는 그 지엽적이고 어떤 그 개별적인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이 있는데 네. 굳이 그런 어떤 교사한테 머리를 조아리지 않는 시대다. 그래서 지식의 시대가 종말이 왔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지식의 시대가 종말했다. 네, 지식이 민주화되었다고도 얘기하고요. 그 표현은 좀 그럴듯하네요. 네, 그래서 유통하는 지식이란 말을 쓰는데요. 이제 더 이상 이제 머리에 뭐 쌓아놓거나 아니면 책을 찾아서 그 책을 읽은 사람만 권력을 갖거나 이제 그 소수의 어떤 권력자들이 그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이제 다수의 노동자라든지 아니면은 교육받지 못한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가 아니라 지식이 유통되고 민주화돼서 누구나 지식을 갖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그것도 무료로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그도 그럴 것이 한 가지 장면을 상상해 보자면 네. 학교에서 네. 이렇게 수업 받는 학생들이요. 네. 만약에 뭐 좀 아직 그러진 않겠지만은 스마트폰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도 꺼내서 조작할 네. 수 있다면 네. 교사가 선생님이 가르쳐 주는 내용을 바로 그 자리에서 실시간 검증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요즘 이제 여기 책에도 나오지만 네. 굉장히 웅성스럽고 뭐 수다스럽게 네. 학생들이 소란스러운데 그것마저도 예찬을 하고 있거든요. 그 침묵을 강요했던 교단인데 내 말을 들어라. 이 지식에 이 책에서 내가 어떻게든 읽어온 교사가 성심성 있고 준비해온 거를 지식을 전수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 소란스러움, 웅성거림, 이 이제 그 질서에서 벗어난 이성적인 것에서 벗어난 부조화 이런 것들이 창의적인 미래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새로운 발상이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책에서는 주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세대 변화가 정치적인 거라든지 아니 문화적인 거, 교육적인 거에서 모든 거에 변화를 가져오겠지만 저는 오늘 주로 교육에 대해서 얘기하고 네. 싶은데 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야누시 코르차기 아이들에서 이제 아동 육아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네. 오늘은 아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90년대 중반 이후에 태어난 언제나 연결되어 있는 세대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아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대학교에 입학한 네. 대학 새내기들이 바로 그런 세대에 속하겠군요. 네, 그렇겠죠. 네, 94년생들 뭐 이렇게 될 테니까 3, 4년, 5년생들. 네, 뭐 나이에 상관없이 뭐 그 나이가 많더라도 이 미셸 세르처럼 이미 엄지 세대로 편입한 네. 나이 드신 분들도 있겠지만 네. 주로 이제 대중적으로는 이제 그 이미 연결돼 있는 세대, 언제나 연결돼 있는 세대를 네. 말을 하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세르는 이제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신기술의 부상으로 교수법이 변화하는 게 시급한데 네. 아직까지도 그 용도가 폐기된 모델에 매달려서 의미 없는 개혁을 주도하는 9세대들이 은퇴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이렇게 어떻게 떨어져서 이렇게 관망하면서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교육법에 대해서 막 우리나라도 교육제도가 막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런 교육과 현실의 간극이 넓게 벌어져 있는 세계에서 자기가 이제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누더기식 개혁이 계속 됐다는 거예요. 누더기식 개혁. 네, 정말 근데 이제 교수법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비유를 하냐면 버스 승객이 있으면 운전자이고 승객이 있잖아요. 운전자는 운전을 하면서 막 이렇게 능동적으로 하는데 승객들은 굉장히 수동적인 자세에서 네. 딸려가잖아요. 교사나 교육도 운전자, 지식을 전수하는 자라고 생각하고 승객은 지식을 전수받는 자라고 생각하면 지금 요즘 엄지 세대는 운전하는 것처럼 스마트폰을 쥐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수동적으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배려하지 않고 주는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가 이제 수요와 공급이란 말을 쓰는데요. 공급됐던 교육에 대해서 이 수요자들의 어떤 그 사람들이 수요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선택하고 어떤 거를 하고 싶은지를 물어본 적이 없다는 거죠. 여태까지 살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버스에 앉아서 기사가 운전하는 동안 멍하게 있는 그런 상태에 놓인 학생들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그렇죠. 이제는 그런 세대가 아닌 거죠. 그래서 뭐라고 계속 이제 여기서 한 두세 번 반복을 하는데 저자가 솔직히 이제까지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학생들에게 이들이 정말로 이런 공급을 원하는지 물어본 적이 없지 않았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침묵을 강요하고 떠들지 말라고 하고 내 지식을 들어라 했던 권위적인 그 절대 군주에 복종했던 그런 지식의 세계는 종말이 왔다. 그래서 수요가 중요한 교육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 이 버스도 사각형, 실험실도 사각형 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무대를 바라보는 이제 관객들처럼 이렇게 무대나 어떤 그 중심이 있고요. 중앙 중심을 향해서 학생들이 다 앉아 있고 이렇게 일방적인 교육을 받고 있는데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 이제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변화해야 된다 막 그 대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책에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그 세계 최초로 백화점을 만든 네. 설립한 부시코라는 사람 얘긴데요. 네. 그 봉마르샤라는 백화점을 만들었대요. 근데 이제 대학교가 그 배움의 기쁨을 대중화한 것처럼 여인들의 기쁨을 대중화한 거예요, 백화점이. 아. 그래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 이제 로마 군대처럼 딱 그 상품들을 분류해서 정비를 해서 딱 매대를 만들어서 했더니 여인들이 와서 너무나 매출이 급증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니까 매출이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부시코가 이를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직관력이 발동을 하면서 그 매대를 다 흐트러 놓습니다. 미로처럼. 그러니까 전에는 막 이렇게 분류를 해서 놨었는데 이성적으로 네. 합리적으로 그걸 다 네. 뭉개고 그래서 이제 그 주부들이나 뭐 여인들이 와서 여자들이 와서 파한단을 사러 왔는데 갑자기 레이스나 비단 옆 매대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비단도 사고 뭐 장신구도 사고 이러면서 매출이 다시 급증을 했대요. 이제 이 얘기는 에밀 졸라가 나중에 소설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학교도 뭔가 그 뒤엎어야 된다는 거예요, 발상을. 그래서 예를 들면 학문의 분류 체계를 전복시킨다고 하면 지금 우리는 학교가 단과대별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공과대, 뭐 인문대, 뭐 이런 식으로. 대학을 예로 들자면. 네네. 예. 근데 뭐 예를 들면 물리학과 옆에 철학과를 놓고 언어학과 옆에 뭐 수학과가 마주보고 있고 환경학과랑 화학과가 같이 있다면 서로 다른 학문들이 만났을 때 그 혼혈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혼혈된 지식 이때 창의적인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학이나 교육은 이 책의 구조를 본따왔다는 거죠. 구시대가. 책과 이 네모난 책과 책의 낱장들의 네. 그 모식을 따르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미셸 세르가 이 책에 나오지만 92년도에 지은 책인데 우리나라 번역은 되지 않았습니다. 제3자 교육이라는 책을 지었는데 그 제3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나 일반인들이 어떤 자기가 익숙한 지표들, 문화적이건 신체적이건 아니면 뭐 심리적이건 그런 지표에서 벗어나서 낯선 지표하고 맞닥뜨렸을 때 그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라는 건 낯설다는 거고, 그리고 이미 그 낯선 거를 접했다는 것을 교육받았다는 건데 그런 제3자 교육에서 창의적인 발상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지식을 쌓아놓는 게 아니라 창조만이 유일하고 진실한 지적 행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인식론자,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엄청나게 어려운 철학의 거두지만 자기는 더 이상 인식론자가 아니래요. 모든 사람들이 인식론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을 쥐면서 여기에 있는 모든 지식들을 체계화하고 스스로 구조화하고 창의적인 발상을 하는 이런 신인류 엄지 세대들도 인식론자라는 거죠. 자기의 어떤 아카데미의 권위를 내려놨더라고요. 이 학자가. 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신세대에 대한 그 세대에 대한 규정은 어느 때나 있었잖아요. 네. 옛날에 X세대, X세대, Y세대, 기억나시죠? G세대 다 있습니다. 다 지금. 있죠. 네. 그때도 굉장한 연구들이 네. 있었고 굉장히 획기적이라고 예찬하거나 또는 타락했다고 비난하거나 등등등 뭐 있었는데 이거는 조금 좀 다른 견지에서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더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이 실체가 있으니까 스마트 기기라는 네. 그렇죠. 참 저는 X세대, Y세대, G세대 이게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그게 거의 다 이제 기업들이 어떤 소비자들을 분류해서 이 네. 사람들의 특성을 이 사람들이 어떤 특성이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만들고 브랜드명을 만들고 이런 거에 좀 그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 책이 168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보통 출판사에서 이게 쪽수가 작으면 어떻게든 분량을 이렇게 두껍게 만들려고 네, 해제도 네. 붙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해제가 붙어 있습니다. 한국 이제 그 어떤 글로벌 시티즌십 교육 전문가라는 분이 이제 해제를 붙였는데 거기에 G세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Z세대죠. 그래서 뭐 스마트폰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의도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엄지세대가 훨씬 저는 더 와닿더라고요. 이게 선생님들 들으시면 시겁할 네. 그런 통찰이자 분석인데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책을 좀 읽으셨으면 좋겠는 게 네. 정말 그 수요자들,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이 무엇인지, 뭐 선생님들 스스로가 개혁을 하긴 힘들 수 있겠지만, 이제 예를 들면 그 미국의 요즘에 젊은 교사들 사이에서는 그 뉴턴의 운동 법칙을 네. 앵그리버드를 이용해서 지금 뭐 교육을 한대요. 아. 뭐 그런 식으로 뭔가 지금 젊은 애들, 그러니까 요즘 엄지 세대에 맞게 교육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이 이제 예시도 나오거든요. 근데 이렇게 뭐 작은 교사들끼리의 어떤 모임을 통해서 작은 교수법이 바뀔 수는 있겠지만 어떤 체계화된 시스템화된 교수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 책과 책의 낱장의 구조를 본딴 이 구시대 교육법으로는 엄지세대를 제대로 교육할 수 없다는 거죠. 교육법을 이 체계 구조에 빗댄 게 재치 있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비교가 나오는데 뭐 에펠탑 얘기도 나오고 이제 네. 바벨탑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에펠탑도 그렇고 바벨탑도 그렇고 구심점을 향해서 그 탑을 쌓기 위해서 희생당한 노동자들은 다 없어지고 그 뭐 만든 설계자만 이름이 드높은데 이제는 그런 세대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자가 굉장히 실천적인 철학자 같은데 뒤에 보면 스스로 그 이제 파리에 주고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에펠탑이 마주 보이는 곳에 인식의 나무라는 실험을 하고 있대요. 네. 그래서 뭐 높이 쌓는 게 아니라 뭐 거기다가 뭐 이제 불 지르기도 하고 활활 타는 그리고 수많은 코드들로 연결되는 개인들 의 무수한 집합이잖아요. 우리 이제 이 엄지 세대들이 그런 거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있대요. 그렇군요. 그 교육도 그렇고 그런 탑에 비유해서 엿볼 수 있는 것도 그렇고 그 정점화된 네. 어떤 권위를 바탕으로 정점화된 그 무엇 그리고 그 밑에 쫙 피라미드식으로 피라미드식으로. 쫙 나열해 있는 도열해 네. 있는 어떤 네. 질서 네. 그런 거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 내지는 뭐 우리가 거부하든 말든 그게 무너져 가고 있다는 거를 짚어낸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네, 기성세대만 그런 거를 모르고 있고 여기는 심지어는 철학도 꼬집고 있는데 현대 네. 철학은 죽었다는 거예요. 이런 구조적인 변화를 깨닫지 못하고 계속 옛날 철학만 하고 있으니 네. 더 이상 발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왠지 이 학자는 이 저자는 그 네. 비교적 이미 진보적인 프랑스 사회에서도 더 진보적인 편에 속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예, 이 저자는 프랑스의 교육을 그럼 어떻게 바라봐요? 네, 이제 프랑스의 교육에 준거해서 책을 지었는데요. 네. 썼는데요. 저는 이제 프랑스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서 네. 프랑스 교육이 진보적이라는 건 저희 막연한 생각이지만 네. 이 책을 보면 지금 현재 그 교수평가 제도에 네.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네. 프랑스에서는 교수평가 제도를 하고 있지 않대요. 우리나라 대학에서는 이미 하고 있잖아요. 하죠. 근데 이제 이 세르의 얘기에 의하면 모든 게 다 그 평가를 받고 있다. 이미 대학도 뭐 무슨 대학 1위, 뭐 아니면은 기업도 무슨 기업 1위, 뭐 이런 거 평가를 다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로지 교사만 그 자기 연민적인 그 부모들과 아니면 심리학자들에 의해서 평가를 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이건 잘못됐다는 거죠. 마음속으로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데 굳이 평가법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쌍방향 교육을 해야 된다. 교수도 평가받고 학생들도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프랑스에서는 그게 없는데 네, 지금 못하고 그런 제도가 있대요. 없네. 법적으로요. 네, 아직은 그게 안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거군요. 네. 오히려 서로 동등한 입장에서 평가하는 거를 네. 좀 더 진보적인 가치로 여기는 거군요. 그렇죠.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학생들이나 이 엄지 세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익명적이면서도 개별적이면서도 전체라는 거예요. 그런 목소리를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뭐 내 교육을 들어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수강했던 어느 과목 네. 그 수업 시간 갑자기 떠올라요. 아주 권위 있는 분이었어요. 이름을 댈 수가 없어요. 다만 네, 네.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그분이 한 학기 동안 뭐 좀 특별한 그런 프로그램이죠. 뭐 안어 프로그램 이런 거 하잖아요. 네. 토론식으로 하고 뭐 소수의 신청자만 받아가지고 하는데
얘기도 많이 하고 네. 선생님하고 교수님하고 뭐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 말고 어떤 다른 수강생이 질문을 했어요. 질문이 제가 보기에는 괜찮았어요. 네. 멋있었어요. 네. 일단 그 예습을 많이 해온 티가 팍팍 나는 그런 질문 있잖아요. 네. 그랬는데 이 교수님이 이 안경을 몇 번 이렇게 만지작 하시더니 화를 내시더라고요. 질문하지 말라고. 질문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자네가 뭔데 지금 나한테 질문하냐고. 질문할 수 있는 자격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러면서 탁 가로막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때 그 모습을 조금 멋있게 기억을 해요. 하기도 했어요. 교수님을요? 언제까지는 그 모습을. 네. 그러니까 그런 좀 관념에 젖어 있는 거죠. 저런 권위 대단하다. 이렇게 기억하던 네.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작가, 이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책의 저자 입장에서 보자면은 네. 자, 제가 말씀드린 장면에 대한 그 가치 판단은 차치하고요. 네. 되게 무섭게 느끼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도대체 이건 뭐지? 이랬을 것 같아요. 정말 구시대 교수님이네요. 그분은. 네. 그러니까 이 미셸 세르는 뭐 스탠퍼드 대학부터 파리 대학, 뭐 파리 일대학인가 뭐 그래서 네. 엄청난 대학에서 음, 오랫동안 교육을 해온 분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자유로운 발상과 네. 기존 가치를 전복시키는 발상을 네. 하고 있는데 좀 무시무시한 분이었던 거죠? 네 그렇죠. 네. 침묵하라는 거죠 네. 학생들한테. 그렇게 진지하게 그게 그 학기의 초반이었어요. 한 2번째 시간인가 그랬는데 네. 질문하지 말라고. 네. 뭐 그 강의의 내용이 나름대로 기억에 남는 것도 있고 재미는 네. 있었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바로 그런 거를 극단적으로 상징하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장면이 네. 그 이 저자가 네. 좀 비판하는 네. 교육의 방식을. 참,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그 진정한 사교육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그러니까 요즘 사교육 뭐 하면 뭐 공교육하고 뭐 그다음에 보조교육처럼 선행학습을 하고 있지만 진정한 사교육이라는 건 그 학교에서 배우는 걸 보조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수요자 학생들에게 맞는 그런 교육, 원하는 교육을 해주는 게 진정한 사교육이 아닌가. 근데 지금 나라에서 공교육이라고 하면서 보조금을 주잖아요. 네. 유치원부터 뭐 초등학교도 그렇고 그러면서 교육이 어떤 정치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학생들한테 어린아이들한테 심어주고 싶은 정치관, 국가관을 심어주고 있고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공교육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나라도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책들 많이 좀 사서 읽어보시면 좋겠네요. 네, 이 책도 또 마침 또 저렴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6일에) 30분 책 읽기는 프랑스 철학자 미셸 세르가 쓴 엄지세대 두 개의 뇌로 만들 미래를 소개했습니다. 갈라파고스에서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